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상태에서 지수가 올랐으니까 체감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큰 이슈가 SK 하이닉스가 암을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도 그 도시바 그러니까 지금의 키옥시아 인수에 참여를 해서 역할을 했고 그게 이제 낸드 시장 재편에 영향을 줬던 그게 어떻게 보면 SK의 어떤 그 뭐랄까 SK의 이 경영 스타일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SK가 보면 SK가 진입한 그 영역에는 경쟁이 줄어듭니다. 타협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삼성이 진입하면 좀 경쟁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 암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합쳐서 이걸 인수한다라는 거는 좀 좋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큰 자금이 들어가니까 암이 지금 48조 원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일부만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유출이 되고 현금이 유출되는 만큼 주주 환원의 어떤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약세고 삼성전자도 약세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강세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올랐으니까 체감은 양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 지수는 더 양호했습니다.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진한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들의 준동은 굉장히 그 대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줄였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는 부분 그리고 뭐 LTV나 이런 걸 풀어준다. 이런 유동성, 가계 유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하고 연관이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대출 규제되고 나서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했고 지금 이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물론 코스닥 기업들도 실적이 중요하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 작은 종목들의 유동성은 두 가지 측면, 이 대출 문제하고 또 하나가 양도세 문제.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장 실현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대출 규제 같은 건 대통령 재량으로 많은 부분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대출 부문에서 좀 시장에 유동성이 몰려들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양호한 전망을 보인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아대는 상황,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대는 상황에서 대형주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조금 그건 어렵지 않나. 그랬을 때 걔네들이 팔 물량이 없는 중소형주들이 유동성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중소형주들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지금부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저렇게 지속된 게 뭔가 나올 수 있는 위기 그러니까 보통의 위기는 이렇게 언질이 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뭐 베어마켓을 즐기고 이런 과정들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또 선택의 어떤 기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대형주들은 외국인 매도가 사실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뭐 삼성전자가 크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계속 중소형주 위주의 그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하면서 비중을
좀 크게 두는 중소형주에 이런 접근이 바람직할 것 같고 5월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방향을 상승으로 잡는다면 기간 조정 이후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대형주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덕성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되면 뭐 공매도 하시는 것도 또 가능하실 거고 근데 사실 공매도보다 뭐 제 경험으로는 선물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또 선물 매도는 레버리지를 좀 크게 쓰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낫지만 또 뭐 요거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외국계 창구로 나온다든지 매매가 아니면 또 있던 게 뭐였지? 예.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을 텐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기준이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기준일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해서 이걸 몇 배나 더 쓸 수 있다는 게 좋았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 훨씬 더 어렵지 않았나 경험을 해 보니까. 네 그렇지만 또 이 등록을 하신다면 굳이 뭐 등록하시고 그 기능을 쓰지 않으시면 되니까. 급할 때만 쓰시면 되니까.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예 가능하면 그 투자금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짜에 보면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어투로 투자금이 늘어나면 심리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100만 원 갖고 예 투자해 가지고 300만 원이 됐다. 아 내가 처음부터 1억을 넣었으면 3억이 됐을 텐데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억을 넣었으면 아마 심리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심리의 영향을 안 받기 덜 받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이다. 예 요런 걸 봤을 때는 쪼끔 이 참 등록을 하시되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기 금리 역전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현상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쪼끔 할애를 하자면 미국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2%고 2 년물 그리고 10 년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쭉 가면 50 년물까지 나오는데 요 국채 금리가 뭐 1.8%고 이게 1.5%다. 이건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장은 2%지만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네 지금보다? 그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뭐냐?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낮아질 거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하면 오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뒤에가 금리가 낮을 거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면 경기 침체밖에 더 있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 전문직들이 하는 일들 아니면 뭔가 일을 개척해서 하는 그런 일들 말고 대부분의 일들은 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이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나온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가 엄청 좋아져서 석유 사용량이 늘어서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물가가 계속 오르겠네?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이런 인구 대국에서 경제 성장이 10% 이상 나왔고, 저기 빈부격차도 많이 해소를 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중산층이 등장해서 무려 뭐 한 6억, 10억 되는 인구가 갑자기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뭐 참치 수요도 늘어나고 또 석탄 수요, 전력 수요 이런 게뭐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거면 지속 가능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은 정말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억제를 해야만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부작용을 낳는데, 그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뭐 중산층이 늘어났는지 인도에서 늘어났는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 소비가 깔짝 늘어났지. 그 나머지 국가들은 정말 사는 게 피폐할 정도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기 직전이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뭐 100억 버는 사람 있고, 그리고 5천만 원씩 200명이 있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100억 한 명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비를 자극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사실 공급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경제 제재 받으니까 러시아산 가스가 나오지 않고 석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이게 다른 부분에도 거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장기 금리가 낮다라는, 그런 거지,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알면, 그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단순히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원리는 이런데 지금은 공급 문제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나중에 떨어지는구나,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공급만 문제는 많이 빨리는 아니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맞고, 주식시장은 경기랑 동행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이 따라가고 나빠지면 내려가고. 근데 경기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경제 지표 발표가 분기 말에 있다라고 하면 분기 말에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고 주식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발표되는 시점에 이미 주식이 먼저 올랐으니까 선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경기하고 동행하는 주가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제 특수한 부분이 없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게 맞으니까 경기하고 동행하는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올려주신 내용에 앞서가지고 어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어제 이제 아주스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주스틸부터 보고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아주스틸. 뭔가 아주스틸을 안 했었나? 뭔가 한 거 같은데 안 해. 제가 혼자 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아주스틸이
분리를 하는 건지 신규 상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가가 15,100원입니다. 예. 그리고 공모가가 일반적으로 지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공모를 받을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가격까지 오면 아 그때 아쉬웠으니까 받아야지 이런 수요가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가 한 번에 어떤 지지선이 되는데 이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이 공모가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 상태에서만 보면 이 공모가가 튼튼하다는 전제로 아주스틸이 지금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대량 보유한 쪽에서 아주스틸을 매도할 만한 그런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주스틸이 생산하는 게 이제 컬러 강판 그 전자제품용 컬러 강판이고 이 컬러 강판이 좀 확대를 한다면 공장 지붕에도 쓰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 강판이 경기 회복에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면 안정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뭐 분기의 실적, 분기 실적이나 뭐 지금까지의 실적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지금 공모가 정도면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격도 내리고 충분히 기간 조정도 받고 여기 이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정할 때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현 주가에서 하방으로의 리스크 약 10% 정도의 하방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낙폭의 절반을 만회한다라고 보면 39,000원에 15,000원이니까 54,000원이니까 한 27,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러면 현 주가에서 27,000원을 간다라고 하면 약 10,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해도 리스크 10%, 기대 수익률 70%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100만 원 넣어가지고 90만 원이 되거나 170만 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선택 투자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스틸도 그 인간 지표의 어떤 신호가 조금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덕성. 덕성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수를 하셨다.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보통은 이제 이런 거 V자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면 하락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이 따른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이 주기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타이밍을 아주 나쁜 타이밍에 들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 떨어지면 기간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코스피가 뭐 어떤 주가든 오르는 기간이 있으면 내리는 기간이 있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많이 내렸으니까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내린 기간하고 비례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받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위로 보면 매물이 두터운 여기까지가 한계가 되고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 대략 회사가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도 조금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미 시세가 났고 한번 시세가 나면 2년 안에는 다시 시세가 나기 어렵습니다. 악성 매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어떤 추세를 보면 추세도 이탈했고 요 긴 추세에 이탈하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아마 한 번씩 반등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최근에 하셨으면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반등을 한 번 주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반등을 3개 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뭐 중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시면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당장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시세 내고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세시럽. 네, 한세시럽 주가는 최근에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요 한세그룹에서 보면 작년부터 이제 주가에 조금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경을 쓴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살펴볼 부분이 있고, 장기 상승한 이후에 2015년까지 장기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부러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올해나 내년에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조금 올랐으니까, 2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 적당한 작용 후에 다시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은 만약에 보유를 하시면 지금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매수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적어도 25,000원 아래로 내려와야 그때 가서 이제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도. 예. 네, 만도 주가는 최근에 하락했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어디에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이쯤 되면 지난번 저점이니까 반등하겠네 하고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주기를 봤을 때 보통 코스피 종목은 지금 코스피 주기하고 따라간다 했을 때 한 달 정도 내리고 한 달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면 주기로 요 하락 초입에 아직 내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2주 3주 해서 한 달 채우면 이때부터 이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 조정도 한 달 정도 채운다라고 봤을 때, 뭐 사실 이 주기로 보면 만도의 매수 타이밍 주기로 따졌을 땐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통계가 다 맞지는 않고 개별 종목의 어떤 약간의 이 격차가 있을 거고, 그게 합쳐서 뭐 한 달, 지금 코스피가 원래는 전체 평균으로 한 2달 오르고 2달 내리는데, 최근에 주기가 짧아져 가지고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 나아지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면, 그러면 조금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판매하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규모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든 상태니까 이 반등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니까, 요 변동성 범위 하단에 가까워질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시면 한 번의 출렁임 이후에 회복을 하는데, 이미 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보유 중이시면 이 떨어지는 선에 맞춰서 요때가 있던 매도 타이밍, 지금보다는 좋은 매도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물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 하락하는 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한 4만 원 초반이고 4만 원 초반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유 중인 물량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면 뭐 불량식품이니까 그냥 이건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SL바이오닉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바닥권에서 매집형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내려갔다가 양음량으로
예, 음봉의 거래량이 작으니까 양음량으로 매집을 쫙 했다. 그러면 이때 매집, 요때 단기 매집 해가지고 좀 한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란 거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기껏해야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늦게 냈으니까 뭔가 적정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적정이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적정이 나왔을 때 보니까 손실도 있고 영업 손실도 있고 순손실도 있는데 그 공장을 샀으니까 이제 임대료 지출이 없어서 실적은 다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이제 475억이 됐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올랐는데 336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336억이고 정상적으로 감사 의견이 나왔는데 저평가네. 그것도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상태로. 이러면 이제 어떤 이런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에서 오늘 반응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나. 예,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아주 짤짤이로 그 표현하자면 단기 그 불량식품, 네, 요런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 주가가 지금 단기간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양상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대한제분하고 보면 확연히 달라진 게 이 거래량입니다. 예, 대한제분 주가가 움직일 때 이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거래량 수준을 보여준 게 작년 5월 달 한 번, 예,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해서 오를 때 아니면 이런 거래량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제분은 다소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쁘긴 했지만 이게 일종의 빅베스 성격, 그 털어가는 과정이고, 왜냐면 이제 그 회장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있었던 부실들은 다 털고 새 출발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좀 털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이 작년에 비록 실적이 약간 까이긴 했지만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아주 이제 중견 이상의 기업입니다. 매출 1조 원 이상인데다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 곡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애완 사료 부분이 1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예, 그 반려묘의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장성을 감안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요지에 어떤 부동산 갖고 있는 거 매각하면서 쏠쏠하게 빼먹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리 뭐 주가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가치 대비해 가지고 30%도 안 되는 현 주가는 분명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추가 반등은 조금 힘겨운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보호해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주가를 올려서 여기서 때릴 수도 있지만 이 주가를 올리는데 자금이 시가총액 100조 원짜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자금이 적지 않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오는 성적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CATL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중국의 BYD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 떨어지고 SK 에너지, SK 쪽도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점유율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늘어나고 나머지가 줄어드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7%에서 3%가 된다 해도 뭐 이게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타격으로 가지는 않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위 할 거다라고 바람 잡아서 이렇게 상장한 건데 1위는커녕 벌써 2위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냐,
요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이제 월별로 봤을 때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만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2위는 맞는데, 근데 이제 중국 그 BYD에 추격을 당하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점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또 BYD하고는 줄어들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조금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2년 점유율만 보면 2021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CATL 같은 경우는 이게 27.5% 정도 될 거고, 올해 지금 34.4%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이제 평가도 달라지고 있고, 지금 삼원계 쪽은 화재 위험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20.7%, 올해는 13.8%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중국계 BID가 작년에 6.9에서 그 올해 11.9%, 3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역전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SK가 점유율을 많이 높였고 5.4에서 6.5가 됐고, 삼성이 6에서 3.8이 됐고, 뭐 이런 수준인데, 중국계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 이 BYD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요가 받쳐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자리 바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세계 3위 업체에 앞으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는 업체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다. 이건 좀 많이 오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털고 한 번 더 가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탈탈 터는 보호회수 물량을,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급등해서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안 나오네 하고 도로 빠지는 거고. 매도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그 매도 물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수록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급등주도 매도하면 더 올라가더라. 내가 안 파니까 안 올라가더라. 이게 재수가 없어서 머피의 법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NHN 벅스 같은 경우 이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보면 매도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이 주가를 움직인 쪽에서 물량을 갖고 있고 그 물량을 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물량을 얻어 터졌다, 두드려 맞으니까 그 물량을 어쨌든 털어야 되니까 더 올렸는데 이것도 못 털었다. 그러면 다시 내버려 뒀다가 한 번 더 털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치에 맞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다르게 본다면, 재료로만 본다면 이때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게 관심을 받았다,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게 완전 죽은 상태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억지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소형주를 볼 때는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는데 이 음봉 거래량이 터지고 주포가 털었다라는, 확실히 털었네라고 하는 만큼의 거래량이 만들어졌냐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따져보는 핵심이 돼야 되고,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그런 원리로 보시면 오히려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잘 될 겁니다. 제가 주변에 마지막으로 이제 윌링스라는 종목인데, 주변에서 이 종목이 이제 2번 매각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겁니다, 아시는 분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보는데,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사업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윌링스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고 인버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충전 사업하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인수를 하면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일부는 경영권 지분을 사고 일부는 시장에서 털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주가는 그런 뉴스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뉴스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조합을 해서 가는데 근데 누군가가 작정하고 물량을 대규모로 쥐고 있다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웬만큼 실적이나 이런 거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면 이 물량들은 결국 주가 상승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뭐 20%, 30% 되는 주식을 때리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없고의 문제, 단순히 뭐 뉴스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단순하게 본다면 굉장히 낭패를 본다. 그래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에너지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윌링스를 인수를 하려고 했던 쪽들은 아마도 그냥 최대 주주 지분을 묶어가지고 제 추정으로는 그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 주주 지분이 일단 계약으로 인해서 묶이게 되고 그러면 물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가 올려가지고 한번 해먹고 또 한번 해먹고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만한 두 군데나 인수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먹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회사 자체로만 평가하면 이 회사가 대규모 그러니까 대형 인버터 위주로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대형 인버터는 그 새만금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 간헐적인 어떤 지붕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 인버터가 낮고 그리고 인버터가 진입 기술 장벽이 낮아서 뭐 아무나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새 정권 들어서 태양광 정책은 유지가 되겠지만 대규모 태양광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이 업체의 어떤 향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나쁘다. 그런데 뭔가 그런 논리로 뭔가 솔깃하고 사고 싶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계속 뭔가 그리고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사실관계, 진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념들을 벗어가지고 시장을 정확하게 봐야만 이 시장에서 나오는 해석,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한 대응이 올바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손실 보면 우리가 피해자고 이렇게 돼버리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거 계속 그게 매우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